1989년 7월 말 미국 뉴욕의 케네디 국제공항에 몸집이 크고 건장한 남자가 유럽 여행을 떠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덩컨 맥퍼슨. 여행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사실 이때 그의 마음 심리 상태는요, 약간 성섭섭한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 이 덩컨은요, 캐나다에서 온 프로 아이스 하키 선수였어요. 그는 정확히 5년 전인 1984년 18살일 때 체격도 좋고 운동신경도 좋아. 대학 시절 때부터 너무 하키를 잘하는 거예요.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프로 선수로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 사이에선 내가 잘하는 쪽이었어. 그래서 내가 늘 자신감에 넘쳤는데 웬걸?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프로 선수로 딱 가니까 잘하는 사람들 다 모아놨네. 딱 그때서야 느낀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네. 되게 자신감이 높았던 남자였는데 이 프로 선수로 가면서 이 자존감, 자신감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결과도 좋지 못했죠. 23살까지도 그의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그저 다 망가진 몸뚱아리뿐. 몸이 온통 부상 천지야. 이렇게 되니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 그만두고 싶어. 하키 그만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이때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작은 소규모 하키 팀에서 자기 팀 이제 코치를 좀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제안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는요, 하키 선수가 아닌 이쪽이 내 길일 수도 있겠다. 우선은 작은 팀이지만 내가 이 팀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점점 더 나은 팀에 관심을 끌게 되지 않겠나. 이쪽으로 내 입지를 굳힐 수 있지 않겠나, 굳힐 수 있지 않겠나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코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요, 같은 하키긴 하지만 이제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게 된 거잖아요. 새롭게 코치를 시작하기 전 워밍업, 그는 먼저 이 기회를 틈타 유럽 여행을 다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하키 선수로 살아오면서 쌓아진 스트레스, 이거 다 풀고 새롭게 시작해야지. 여러분, 이때가 1989년도예요. 이때는요, 개인 핸드폰이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행 떠나기 전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걸 다 말했죠. 부모님은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아들아, 그동안 선수로서 선수 생활하면서 너무 고생 많았어. 새롭게 시작하게 됐으니 재밌게 놀다 와. 그렇게 1989년 7월 말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덩컨. 그런데 그 이후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이라면 개인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여행 가 있어도 뭐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오늘 하루 일정은 어떤지 계속 카톡하고 전화하고 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해외에서 공중전화를 걸면 요금이 더 비싸. 그러니까 전화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요, 덩컨이 유럽 어디로 여행을 가며 여행 가서 뭘 뭐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때가 23살이었어요. 우리 아들 이제 어엿한 성인이고 덩치도 크고 운동했잖아요. 뭔 일 있겠나 했던 거예요. 잘 놀다 오겠지. 그런데 아들이 여행을 떠나고 몇 주 후 이 부모님 연락 한 통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스코틀랜드의 하키 무슨 팀인데요. 오늘 아드님이 코치로서 첫 출근을 하기로 한 날인데 연락도 안 되고 출근도 안 해서요.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 이 코치 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수가 아닌 이 일이 내 일인 것 같다고 했던 앤데 그런 애가 출근을 안 하고 연락도 안 된다고. 부모님은 바로 아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아들이 그래서 뭐 어디서 사라졌는데? 바로 비행기 출입국 확인했어요. 유럽의 어느 나라로 간 것까진 확인이 돼. 그런데 돌아온 기록이 없어.
그렇다면 여행 가서 사라졌다는 건데 기록상 그는 오스트리아로 향한 게 확인됐어요. 오스트리아. 거기 어딜 갔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요, 바로 인터폴에 연락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라졌다.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 이에 대한 인터폴의 대답은요. 어머니, 아들 덩컨 나이가 23살이에요. 실종이 아닌 술 먹고 뻗어 있다든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즐겁게 여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가 지금 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전혀 없잖아요. 스스로 다 두고 떠나고 싶어서 일부러 연락을 끊은 걸 수도 있고요. 이 정도만으론 저희가 수색을 하고 찾아 나설 수 없습니다. 와, 도움을 못 주겠다고. 그러니 어쩝니까? 이 노부부는 스스로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유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건 바다에서 바늘 찾는 격이죠. 그나마 다행인 게 이 늙은 부모님이 막 유럽을 다 다니면서 전단지 막 뿌리고 다니는 이 모습을 우연히 한 유럽 방송국 관계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를 TV로 송출시킨 겁니다. 이는 큰 효과가 있었어요. TV에 보도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덩컨의 친구가 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덩컨 친구인데 몇 주 전에 덩컨이 제 빨간 승용차를 빌려갔었어요. 유럽 여행하면서 쓰겠다고, 여행 갔다 오면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빌려갔었는데 저랑도 아무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요. 이 소식을 또 방송국 쪽에서 알게 됐고요. 이 친구의 빨간 승용차 번호와 차종 모두 방송 때립니다. 본 사람은 연락 달라고. 그랬더니 와, 방송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그 차 여기 있는데? 방송되고 며칠 뒤 오스트리아 알프스산 밑에 수투바이 빙하 스키 리조트라고 있는데 그 리조트 주차장에 덩컨이 빌려갔던 차가 떡하니 그 차 안에는요, 다 썩은 과일 한 봉지가 있었습니다. 차는요, 딱 봐도 이곳에 세워둔 지 오래된 듯 보였어요. 이 부모님은요, 바로 이 리조트 이 안에 들어가서 직원들 다 만나 물어보고요. 리조트 주변까지 다 뒤집니다. 그 결과 이 리조트에 한 스키 코치가 있는데 그 코치가 하는 말이 이 남자 1989년 8월 9일 날 봤는데 3일 동안 저한테 스노보드 코치 받겠다고 신청하셨었어요. 여러분, 보통 여름엔 스키장 거의 잘 안 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이곳이 빙하 위에 세워진 곳이래요. 영원히 녹지 않을 정도로 두꺼운 얼음층으로 돼 있다고. 일반 스키장은 인공 눈을 만들어서 뿌리잖아요. 그걸로 막 스키장을 운영하는데 여기는요, 빙하 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공 눈을 뿌리는 게 아닌 화면의 이 장비에 특수 제작된 갈키와 계속 돌아가는 칼날이 있대요. 이걸 사용해서 이 빙하의 겉면을 가는 거예요.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눈으로. 그렇게 스키장을 여름에도 운영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알아서 눈이 내려주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여튼 사건의 그날 덩컨이 찾아와서 보드 수강을 요청. 자신이 코치로 같이 보드 탔다고. 아무래도 덩컨 운동선수였잖아요. 체격도 좋고 그래서 첫 수강하던 날 너무 잘 타더라는 거예요. 금방 터득했어. 이때 그는요, 코치와 함께 나란히 코스 전체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금방 익혔습니다. 그렇게 막 타다가 점심시간 12시쯤 됐을 때 막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코치가 덩컨한테 비가 오네요. 여기는 비 오면 더 탈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아무래도 내일 이어서 타야 될 것 같네요. 이 스키장이 빙하 위에 지은 거였잖아요. 비가 와버리면 빙하 표면이 조금 녹는 거예요. 더 심할 때는 이 빙하 사이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까지 한다고. 거기다 더 미끄러워져. 여기가 좀 높은 곳에 있다 보니 비가 오면 거의 안개가 껴가지고 바로 앞도 잘 안 보일 정도. 위험하니까 내일 타자 이러고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수강 첫날이었습니다. 앞서 그랬죠. 이때 덩컨 3회 수강을 끊었다고. 한 번 했어요. 2번 남았잖아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코치가 덩컨을 기다리는데 안 와. 셋째 날도 안 와. 이 코치 첫날 딱 보고 그 이후 한 번도 덩컨을 보지 못했다고.
자기는요, 덩컨이 급한 일이 생겨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대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부모님은요, 순간적으로 혹시 우리 아들 위험하다고 타면 안 된다고 내일 타자고 했는데 더 타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 위험한데 가서 타다가 사고 당한 거 아니야? 그래서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경찰 도와줘요. 경찰들 나서고요. 리조트 직원들의 주위 주민들까지 나서가지고 약 100여 명이 리조트 스키장 주위부터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유럽 여행 다녀오겠다며 즐겁게 떠났던 아들이 내일 스키 타자며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진 남자가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요, 그냥 이렇게 무려 14년이나 흘러버립니다. 너무 단서가 안 나오니까 일부 사람들은요, 혹시 덩컨 진짜 그냥 가출한 거 아니야? 어딘가에서 이름과 뭐 이런 정보를 다 바꾸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까지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실종되기 딱 얼마 전에 덩컨이 자기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나 미국 CIA에서 같이 일하자고 스카우트 제의 받았다고. 그런데 내가 거절했다고. 이 얘기하고 며칠 안 가 실종됐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이 실종 하나의 위장 아닌가. 어딘가에서 미국 CIA에 속해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2003년 이 모든 썰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게 증명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약 14년 정도가 흐른 여름, 이 문제의 리조트 스키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한 직원이 쌓여진 눈들 사이로 툭 튀어나와 있는 노란색 장갑을 발견합니다. 처음에 그는요, 스키 이용객 중에 한 명이 스키 장갑을 떨어뜨렸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주우려고 가까이 가서 장갑을 딱 집었는데 딱 집자마자 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장갑 안에 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장갑을 잡아 당긴 거예요. 그러면서 장갑이 쑥 빠지는데 사람 손이. 그렇게 놀란 직원 바로 경찰에 신고. 그렇게 쌓인 눈을 파보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시신 항구가. 당시 시신은요, 너무 추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살아있는 것처럼 멀쩡했습니다. 부패가 거의 진행이 안 된 상태였어요. 예상하시다시피 발견된 그는 14년 전 실종됐던 덩컨이었죠. 참 이상하죠? 14년 전 그렇게 스키장을 뒤지고 해도 안 나오던 사람이 14년 후 똑같은 스키장인데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이 스키장 빙하 위에 지어졌다 했잖아요. 그 얼음 빙하가 녹은 거예요. 빙하가 어느 정도 녹으면서 시신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왜 빙하에서 이러고 있었던 걸까요? 당시 그는 스키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날 위험하다고 스키 타지 말라고 했는데 보드 탔고 그러다가 사고 났고 그대로 눈에 쌓였나 보네. 그렇게 쌓이고 쌓여 모르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 빙하가 녹으면서 드러난 거네. 아니요. 당시 발견된 시신은요,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팔, 손, 다리 한쪽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 절단된 상태였어요. 보드 타다가 팔다리가 절단될 수가 있나요? 그의 죽음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였습니다. 그의 몸 이곳저곳에 골절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뭔가 몸에도 그렇고 이제 시신 곁에서 보드도 같이 발견됐거든요. 이 보드에도 날카로운 무언가에 싹 긁힌 그런 자국이 있었어요. 몸에도 보드에도. 지금 이런 것들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경찰이 추정한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날 코치가 분명히 말했어요. 비가 오네요. 위험하니까 내일 이어서 타는 게 좋겠어요. 그럼 내일 탔어야지. 나 이제 딱 맞들렸는데. 너무 재밌는데. 그냥 숙소로 돌아가기엔 아쉬워. 그래서 혼자 보드 타겠다고 다시 나왔던 거예요. 비 오는데. 이날 비가 와서 스키장에 사람 많이 없었어요. 와, 더 딱 좋아. 싱글벙글 하면서 스키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보드 타며 쭉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때 빙하 상태는요, 땅 상태는 빗물에 젖어 엄청 미끄럽고 적지 않게 균열까지 다 생긴 상태였어요. 빙하에 금이 막 갔어. 이런 것도 모르고 덩컨 신나게 막 중간까지 내려왔을 때 이 작은 균열에 걸려갖고 넘어진 거예요. 원래 보드도 그렇고 스키도 그렇고 넘어질 때 안 다치게 넘어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는 처음 배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노보드에 익숙하지 않아 넘어질 때 그냥 꽉 넘어진 거예요. 와, 다리가 안 움직여. 아무래도 다리 부러진 것 같아.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봐도 안 돼. 이거 아예 못하겠는데. 그때 그는 주변을 둘러봤겠죠. 하지만 비가 와서 아무도 타러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 아, 그럼 소리 빽 지르면 스키장 건물 안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듣지 않았겠나? 아니요. 스키장 건물과 덩컨이 쓰러져 있던 곳은 엄청 멀었습니다.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안 들릴 것 같아. 그럼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살살 내려가면 안 되나? 날도 이미 저물어 가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좀 무리였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날이 더 어두워지면 온도가 더 내려가고 나 이대로 그냥 있으면 동사로 죽을 수도 있는데 아, 어떡하지? 하고 있던 그때 멀리서 징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키장 직원이 나타난 거예요. 빙하 분쇄기 장비를 타고 말이죠. 비가 잠시 그친 틈을 타서 눈길 복구하려고 나왔던 겁니다. 제가 앞서 이 장비 뭐라고 했습니까? 특수 제작된 갈퀴와 날카로운 칼날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빙하를 깎아낸다고 그렇게 눈을 만들어내는 장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타고 나타났어요. 와, 설마. 당시 덩컨은요, 직원이 딱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아, 살았다. 저기요, 나 좀 도와줘요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비 엔진 소리가 너무 커. 이 직원 안 들리는 거예요. 거기다 이 스키장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면 안개가 그렇게 끼네. 앞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리고. 그리고 이 직원 입장에서도 비 오는 날 거의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딱 봐도 없는 것 같으니까 상상도 못했겠죠. 그대로 이 장비를 끌고 덩컨 앞까지 온 거예요. 장비로 밟았어. 그 순간 안 겁니다. 차가 사람을 밟으면 느낌이 다르다고 하죠. 이때도 딱 그 짝이었어요. 움찔? 뭐지? 보니까 사람이. 이 직원 너무 놀래가지고 급히 핸들을 팍 꺾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미 그 안에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다리 한쪽을 잘라버린 거예요. 다리뿐이게요. 한쪽 팔도 뼈랑은 다 잘라버리고 살만 대롱대롱 달려있는 상태. 엄청난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때 덩컨 살아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힘들게 생명줄을 부여잡고 이 직원한테 구해달라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 남자 이렇게 만든 게 난데 그럼 나 평생 이 남자 수발 들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나 감옥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직원 덩컨을 구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아파 쓰러져가는 덩컨을 장비에 태워 이 스키장 빙하에 되게 깊고 넓게 균열이 생긴 곳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 던진 겁니다. 빙하에 균열이 생긴 그 틈으로 시신을 던졌어요. 그대로 두면 걸리겠죠. 그래서 자기가 타고 왔던 장비 빙하 표면을 깎아가지고 눈을 만들잖아요. 이걸로 그 주위를 막 깎기 시작. 만들어진 그 많은 눈들을 시신 위로 덮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14년을 눈 속에 빙하에 끼어 파묻혀 있다가 이게 점점 녹으면서 드러났던 거예요. 그럼 그 직원 찾아내야지. 그쵸, 찾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14년이나 흘렀어요. 뭐 어떻게 찾을 거예요? 찾았다 한들 그가 이렇게 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덩컨을 이렇게 만든 그 스키장 직원의 정체 모른다고 하고요.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즉 고로. 아 뭐야 오늘도 미제 사건이었어? 네,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 미제 사건. 근데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코치가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안 했어야지.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저도 그렇고 모두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맙시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직원은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안도를 했겠죠? 미안함은 느꼈을까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 죽었겠죠? 젖은 가서라도 고인에게 사죄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못한 덩컨 미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베일러 대학교 메디컬 센터가 있습니다. 대학 종합병원이죠. 2004년 5월 초 이 병원 중환자실에 18살 남성 조슈아가 입원해 있었는데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신장에 선천적인 결함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그렇다 보니 어릴 때부터 그는 어쩔 수 없이 대량의 여러 약물을 복용하면서 병세가 더 더디게 진행되게끔 조절해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다 보니 남들처럼 학교도 쭉 다닐 수 없었고 학교 생활보다 병원 생활을 더 오래 해야 했죠.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많이 잃은 거예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아이의 몸은요, 약을 쓰고 있음에도 1년이 더 심해져 갔습니다. 결국 16살 때부터 그는 혈액 투석까지 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했어요. 이 투석이 말이 그냥 투석 쉽게 하지 진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16살 때부터 시작된 투석, 2년 뒤 18살이 됐을 때 그는 팔, 다리에 심한 부종까지 발생합니다. 본인 몸은 본인이 딱 알잖아요. 나 진짜 이제 끝인가? 이 어린 조슈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장 장기 이식뿐. 하지만 이게 쉽냐고요. 우리나라도 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시는 대기자가 엄청 많다고 하고요. 그 대기 기간만 해도 몇 년씩 된다고 하죠. 당시 그 병원에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조슈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2번 장기 이식을 대기하고 있던 셜리, 이 여성도 조슈아와 같이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52세였던 짐이라는 중년 남자, 이 남자는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년이나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이 3명이 장기 이식 대기자 5명 안에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 3사람은 서로를 빨리 이해하게 됐고 그만큼 또 금방 친해졌습니다. 함께 입원해 있는 동안 그들은 서로 응원했어요. 힘내자! 그렇게 서로 으쌰으쌰 하다가 드디어 2004년 5월 2일 윌리엄이라는 한 남자가 다른 병원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때 윌리엄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젊은 나이에 안타깝죠. 거기다 이 윌리엄 태어나자마자 아빠라는 작자 가정을 버리고 도망갔네. 그렇게 엄마 손에 키워지는데 이 엄마가 애를 거의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밥을 먹고 다니든지 말든지 몰라, 관심 없어. 게으르긴 더럽게 게을러서 청소라는 것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윌리엄은 어린 나이 때부터 나쁜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 영향으로 10대 초기 때부터 약물,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약만 했겠습니까? 마약하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삥 뜯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하고 다녀서 깜빵도 막 들락달락. 윌리엄은요, 사망한 20살까지 이렇다 할 직업이 없었습니다. 윌리엄은 사망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했었죠. 이 엄마가 게을렀다고. 집 안이 곰팡이 천지야. 이런 집 안에서 2004년 4월 28일 윌리엄이 끙끙 앓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원인 모를 리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는 더 심해지더니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까지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물조차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져요. 이렇게 되니 그때서야 이 엄마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물조차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막 끙끙대니까 그때서야 구조 요청 아들을 병원에 보낸 겁니다. 도대체 왜 아팠던 걸까? 답답한 건 의사도 윌리엄이 왜 아픈지 몰라. 입원한 지 4일 만에 윌리엄의 뇌에 심각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뇌출혈.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엄마는요, 의사한테 아무래도 우리 아들 마약, 약물 중독이었다고, 그것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이 말을 들은 의사는요, 재빨리 그의 사망 사인을 약물 과다 복용으로 돌렸습니다. 생전 무심했던 엄마지만 그래도 자식이 그것도 너무 젊은 나이에 갔어요. 엄마는 병원 밖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모습에 의사가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 너무 젊은 나이에 가서 혹시 윌리엄의 장기를 기증할 생각 없으신가요? 아들 일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 아들의 장기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또 다른 환자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뜻깊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엄마는요, 바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엄마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생전에 약물 중독자였는데 그럼 이미 장기가 좀 약물에 중독돼 있거나 약물로 인한 다른 질환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식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에 대해서 의사는요, 그냥 바로 이식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철저하게 검사하고 진행되는 거라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때 윌리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있는지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오케이, 괜찮다. 그렇게 윌리엄의 신장과 간, 폐, 그리고 동맥 일부가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전국 각지의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이날 이 윌리엄의 신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조슈아, 셜리, 지미까지 모두 이 윌리엄의 장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 한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윌리엄의 동맥 혈관을 사용하게 돼요. 그렇게 윌리엄 한 명이 무려 4명의 사람을 살린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히는 5명이었는데 폐 이식 수술하다가 한 명이 수술하는 도중에 사망했대요. 그러니까 4명을 살린 거죠. 이식 후 새로운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조슈아와 설리, 그리고 지미, 그리고 혈관 받은 환자까지 모두 잇따라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면서 그들은요, 서로 잘 지내요. 다시 우리 병원에서 마주치지 맙시다. 이들 모두 생명의 소중함을 엄청 느꼈겠죠. 조슈아 역시도 학교로 돌아와 정말 공부에만 열중했습니다. 나 의사가 돼서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 구해줄 거야. 살려줄 거야. 그런데 퇴원하고 몇 주밖에 안 지났는데 조슈아 뭔가 몸이 좀 이상해. 계속 미열이 나고 머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좀 더 있으면 심한 현기증에 속은 또 뭐 이렇게 메스꺼운지. 이식 수술하고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매일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거예요. 음식도 물도 삼키기 힘든 지경. 가족들 입장에서는 와, 이제 좀 살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혹시 이식 받았던 신장이 갑자기 거부 반응이 일어난 건가? 아니면 혹시 수술 도중에 감염이 발생했나? 조슈아 상태가 나날이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가족들은요, 그를 다시 베일러 대학병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다시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 배정받고 딱 들어가는데, 와, 입원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 가족들은요, 절망했어요. 딱 들어갔더니, 와, 우리 아들 조슈아와 같이 윌리엄의 장기를 받았던 2 사람, 셜리와 지미도 입원해 있네.
샤얼리와 지미도 조슈아와 똑같은 증상, 미열, 두통, 메스꺼움 이걸로 재입원했던 거예요. 이 3명의 증상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심해집니다. 불안과 짜증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소리와 빛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병원에선 이들의 증상을 완화시켜 보려고 여러 약을 막 먹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다 입원하고 일주일도 안 된 며칠 뒤 50대였던 지미, 뇌에 염증이 생겼네. 뇌염으로 사망합니다. 지미가 사망하고 며칠 뒤 셜리도 똑같은 이유로 죽어요. 그리고 그 같은 날 설리가 죽던 날, 와, 전에 들으니 앞서 언급했던 다른 병원에서 윌리엄의 동맥 혈관을 받았다던 그 환자도 이 셜리가 죽던 날 뇌출혈로 죽었대. 셜리가 죽던 그 같은 날. 지금 윌리엄의 장기를 받은 사람들 조슈아 빼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조슈아, 이 윌리엄의 장기를 받은 환자들 중에 가장 어렸다는 겁니다. 이 조슈아의 상태도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체력이 이제 젊다 보니 끙끙대면서 버틴 거예요. 하지만 이게 뭐 젊어서 나아진 게 아니거든요. 혼자 진짜 끙끙대면서 버틴 거지. 결국 6월 21일 그마저 사망했습니다. 윌리엄의 장기를 받은 환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기증 받기 전에 검사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다 죽은 걸까? 이들이 모두 사망한 후에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유가 밝혀졌는데 놀랍게도요, 이 사망한 4명의 환자들 몸에서 광견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어요. 사실 이 윌리엄의 사망 사인도요, 약물 과다 복용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의 진짜 사망 사인은 아니 얼마나 더러웠길래 이게 기생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기사에 따르면 윌리엄이 살던 그 집에 박쥐가 있었대요. 기생하는 박쥐가. 이 박쥐 한 마리가 윌리엄을 문 거예요. 그러면서 광견병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한날 윌리엄이 자기가 박쥐한테 물렸다고 자기 친구 딱 한 명한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윌리엄 엄마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윌리엄 역시도 그냥 걔한테 물린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 넘겼던 거고요. 저는 이거 걔한테 잘못 물려야 걔한테서만 옵는 병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광견병은요, 뇌염, 신경 증상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켜 발병 시 대부분 사망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대표적인 광견병의 숙주 동물이 너구리 그리고 박쥐라고 합니다. 박쥐. 그러니까 치사율 거의 100%에 이르는 무서운 병인 거예요. 딱 물리면 바로 치료해야 하는데 증상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뭐 답도 없다고. 하지만 윌리엄 열이 나고 속이 메스꺼워진 뒤에야 병원 왔죠. 그래서 4일 만에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를 담당 의사 광견병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그냥 대충 그냥 마약했다고 하니 마약 중독 끝. 이어서 장기 이식 검사했을 때도 광견병이라고는 광견병이 있을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하고 간 검사와 몇 가지만 대충 하고 이 광견병 걸린 이 장기를 그대로 다 이식해버렸던 거죠. 검사 과정에서라도 제대로 확인이 됐다면 이런 장기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늦었더라도 더 건강한 장기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대충 그냥 검사하고 넘어간 바람에 광견병 장기 받아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고통스럽게 간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병원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때 도리어 병원 쪽은 다른 의견을 냅니다. 광견병 바이러스 검사는요, 검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선 검사 비용도 엄청 비쌉니다. 광견병 검사는요, 표준 검사 항목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의사는 기증자의 가족이 제공한 그런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즉 우리 잘못 아니다. 자기 아들 상태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그의 엄마 탓이다. 이 말인 걸까요? 이게 무슨 개소리지? 맨 처음 윌리엄 아파가지고 병원 왔을 때도 못 잡아내고 죽고 나서 기증 전 검사할 때도 못 잡아낸 건 병원 측 아닙니까? 엄마가 어떻게 아들 상태를 하나하나 다 압니까? 그럼 엄마가 의사하지. 뭐하러 의사한테 오겠어요. 솔직히 사람이 광견병에 걸린다는 게 이 사건이 2004년도에 발생했거든요. 요새 세상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상상이나 했겠냐마는 그래도 어쨌든 사망자가 났으니까. 현재도 많은 병원에서는 이 기증자 광견병 검사를 잘 안 한다고 해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니까 굳이 시간이나 돈을 들일 필요가 있나. 1분 1초가 바쁜데 그냥 바로 이식하지.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의 생사가 걸렸으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삶, 건강한 몸을 애타게 기다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광견병에 걸린 사람의 장기를 이식한 실제 미국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안티포크라는 이름의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68세 남편 데니스 안티포크 그리고 1살 연상인 69세 아내 로니 안티포크. 이 부부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해 거의 70이 가까워진 이 나이 동안 약 50년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 했어요. 이 둘은요 여전히 관계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들에겐 성인이 된 두 딸이 있었어요. 이제 나이도 60이 훌쩍 넘었겠다. 얼마 전 이 부부 하던 일을 모두 은퇴하고 우리 즐기면서 살자. 사실 약 10년 전 이 남편 데니스 말초 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초 신경병증, 손끝 발끝 등의 말초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손발 저림 증상으로 시작. 가려움이나 따끔거리는 느낌 혹은 그냥 맨살인데도 장갑을 낀 느낌이 들고 내 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에 모든 감각이 둔해지고 심할 경우 몸에 마비까지 일어나는 가려움증이나 따끔거리는 느낌. 저는 이렇게만 들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이 병이요 증상 완화를 위해 약물 치료를 병행해도 완치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나마 약간 덜 간지럽게끔, 덜 따갑게끔 하는 정도? 이때 데니스는요, 의사에게 추천받아 사우나 찜질을 자주 했어요. 사우나 찜질만 하고 나면 개운하니 병도 더 나은 것 같고 기분도 좋고 의사의 추천을 받아 시작한 이 사우나는 곧 데니스의 유일한 취미가 됐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사우나로 직행, 푹 땀을 뺐죠. 이 사우나로 인해 실제 그의 건강 상태는 많이 호전됐다고 하고요. 플러스로 늘상 이렇게 사우나, 뜨거운 곳에 자주 있다 보니 몸이 좀 내성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웬만한 뜨거운 거는 기별도 안 가. 몸이 놀라울 정도로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친구랑 사우나를 가면 나는 아우 시원하니 딱 좋다 하는데 친구는 야 뭐가 시원해 뜨거워 죽겠구만 아우 나 못하겠다 너 혼자 해라 하고 나가는 정도? 그러다 이 부부는 몇 년 전 이든 아일랜드라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아파트는요 시설이 아주 퍼펙트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아파트 있죠. 단지 안에 입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는 여기가 딱 그랬어요. 입주민을 위한 수영장에 헬스장에 플러스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찜질방도 있네. 이 부부는요 바로 느꼈어요. 이 집, 이 아파트 우리 부부가 노후를 보내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2015년 1월 18일 얼마 후면 데니스가 69살이 되는 생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큰딸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아빠 엄마 며칠 후면 아빠 생일인데 아빠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다른 친척들까지 다 불러서 크게 밥 한번 먹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의하려고. 맨 처음에는 엄마 아빠의 딸까지 모두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도 그렇죠. 아빠 생일 이야기로 시작해서 얘기를 막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엄마랑 딸 둘이 시집 이야기, 뭐 사는 이야기, 남편 이야기, 직장 이야기, 어느 순간 엄마랑 둘이 얘기하고 있어. 그러다 알게 된 거예요. 엄마야, 벌써 시간이 저녁 11시네. 엄마, 아빠는? 아빠 어디 갔어? 쓱 이야기 주제가 딴 곳으로 빠지니까 아빠가 어느 순간 같이 얘기하다가 사라진 거예요. 아빠 어딨어? 아니, 사라진지도 몰랐네. 하고 아빠 방 안방을 딱 들어갔더니 아빠가 없어. 그저 메모 하나가 아빠 사우나 갔다 올게. 그때 시간이 저녁 11시가 다 됐는데 사우나? 이 데니스가 자주 늦은 시간에 찜질방을 갔었대요. 왜냐? 이때 사람이 제일 없고 나 혼자거든. 딱 좋아. 자주 이 시간에 가곤 했기 때문에 메모지를 본 딸 그리고 와이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너랑 엄마랑 얘기 좀 한다 싶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우나 하러 간 거 봐라. 그래서 이 모녀는 계속 잡담을 했어요. 그렇게 11시에서 12시가 됐고 12시에서 1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더 넘어서서 1시에서 새벽 2시를 가리킬 때쯤, 그때부터 좀 뭔가 이 모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 남편이 사우나를 좋아하고 늘 자주 가곤 했지만 이렇게까지 늦은 적은 없었거든. 전화해 봤죠? 전화도 안 받아. 아니, 이 남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혹시 사우나에서 누구랑 시비 붙은 거 아니야? 아니면 사우나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 당한 거 아니야? 점점 오만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녀는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옷을 갈아입고 나가요. 찜질방, 사우나 쪽으로 막 걸어가는데 남편이 안 보여. 그렇게 찜질방, 사우나 정문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이 나라의 찜질방은요, 우리나라 찜질방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찜질방은 딱 들어가면 카운터 있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옷 받아가지고 갈아입고, 목욕탕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막 크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그냥 찜질탕 하나 있어. 옷 갈아입고 뭐 크게 막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뭐 목욕탕 같은 샤워장 하나 있고, 그리고 찜질방 있고, 약간 개인 사우나 같은. 이때 큰딸 바로 찜질방 사우나 문을 잡아 당기려고 문고리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우 뜨거워. 스테인리스 손잡이가 엄청 뜨거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확 놔버린 거예요. 와, 불길한 느낌. 이 큰딸은요, 손을 옷으로 감싸고 손잡이를 잡아 열었습니다. 딱 열었더니 뜨거운 김이 확, 이상한 냄새랑 같이. 이게 무슨 냄새야? 실제 이 딸이 이 냄새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간 고기를 졸인 듯한 냄새? 탄내와 고기 조린내가 섞인 냄새 같았다고. 이 큰딸은요, 소매로 입을 가린 채 이 사우나 안을 쓱 바라봤습니다. 봤더니 저기에 한 사람이 엎드려 있네. 그런데 흑인인가? 온몸이 시꺼매. 큰딸은요, 촉이 딱 왔어요. 이 이상한 냄새, 저 흑인한테 나는 것 같은데. 사람 촉이 있잖아요. 순간 이 무서운 상황에 큰딸은 본능적으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동시에 그 흑인 남자가 아닌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어. 이 큰딸은요, 아버지가 다른 일이 있어. 이제 뭐 집에 오려고 했던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우나 찜질방을 나갔나 보네. 아빠 없네. 그렇게 딱 나가려고 하는데 시선이 한 군데에 딱 꽂히는 거예요. 사우나 찜질방 문 앞에 옷이 하나 걸려 있는데 저거 우리 아빠 옷인데? 아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입고 있었던 옷. 이 옷을 보는 그 순간 이 큰딸, 와, 설마 지금 사우나 안에 있는 남자 흑인이 아닌 우리 아버지야? 와,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맞아. 아니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온몸이 시꺼맸다며. 그래서 큰딸도 흑인인 줄 알았다며. 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한 후에 이제 보니까 이 아버지 데니스의 온몸, 근육, 피부가
다 구워진 거예요. 구워지다 못해 탔어. 그래서 시꺼맸던 겁니다. 플러스로 타는 냄새까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 아버지는 왜 이 사우나 안에서 탄 채로 발견된 걸까? 그냥 생각했을 때 우리가요, 엄청 뜨거운 사우나 방에 들어가요. 숨이 막 차오르고 너무 뜨거우면 나오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안 나왔어요. 자기 몸이 불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 혹시 먼저 죽어 있었나? 시신 상태로 이 사우나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오지 못했던 거지. 누군가 죽이고 이 사우나 여기에 던져놨나?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데, 어라, 이 찜질방, 이 사우나 타이머가 고장나 있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찜질방, 사우나는 사람이 들어오면 45분 푹 찌고 자동으로 일정 시간 동안 또 정지가 된다고 해요. 계속 푹푹 열을 가해주는 게 아닌 거죠. 45분 푹 열을 주고 식히고 반복. 사람이 들어와요. 45분 열을 가해요. 푹 쪄요. 그 다음에 자동 정지가 됐어요. 그럼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다시 시작하는 거는 자동이 아닌 사람이 스위치를 눌러야 재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보니까 이날 이 타이머가 고장나서 45분 돌다가 멈춰야 되는데 계속 돌았어. 계속 이 방 안에 열을 가했네. 아니, 열을 가하는 것도요, 뭐 일정 온도가 설정된 게 아니었어요. 온도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45분 지나도 멈추지 않고 온도가 계속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찜질방, 사우나가 엄청 큰 오븐이 돼버렸어. 사람이 돼지고기가 됐어. 자, 여기서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의문점이 나와요. 아니, 그렇게 뜨겁고 막 그랬으면 나왔어야지. 이상함 못 느꼈나? 왜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다가 죽어?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온도가 높으면 바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데니스는 사우나를 1년 내내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피부가 고온, 뜨거운 자극에 둔해진 거예요. 거기다 앞서 그랬죠. 병이 있었다고. 감각이 둔해진다고. 그것까지 플러스. 그리고 데니스가 찜질방에 온 시간이 거의 저녁 11시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늦은 시간에 딱 와서 따뜻하게 몸을 지지고 있으니 그렇게 잠이 와. 그 안에서 잠이 든 거예요. 웬만한 뜨거운 거에는 느낌도 안 왔을 겁니다. 하지만 타이머가 고장나 온도가 계속 올라갔죠. 어느 시점에선 자기도 뜨겁다고 느꼈을 거예요. 아, 좀 뜨거운데? 싶어 도망치려고 할 때, 나가려고 했을 때, 그땐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나가려고 딱 하니까, 뭐야, 내 피부가 이거 녹은 거야, 뭐야? 이미 어느 정도 구워져 버렸어. 피부가 다 벗겨져가지고 의자에 붙어버렸어. 나가고 싶은데. 사우나 거의 다 벗고 하잖아요. 이 살들이 다 의자에 붙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지금 뜨거운데 이거 다 언제 떼며 그 살이 뗄 때 안 아프겠습니까? 와, 돌아버리는 상황인 거죠. 웬만한 뜨거운 거는 뜨겁다고 못 느끼고 계속 잡고, 와, 진짜 좀 뜨거운데? 싶어 깼을 때는 이미 살이 다 녹아가지고 붙어있는 순간 죽을 수도 있겠다 느껴지니까 필사적으로 아무리 아파도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엉덩이 하며 다 달라붙어있는 살점을 어떻게 뗐어. 그와 동시에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이로 인해 그의 피부와 근육 일부가 분리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분리가 됐는데 그 지독한 더위와 고통에 바닥에 쓰러지면서 이 데니스의 심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멈춘 거예요. 그렇게 사망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찜질방 온도는 계속 올라갔고 진짜 고기가 돼버린 거예요. 거의 모든 근육이 다 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타버렸어요. 지금 옆에가 제가 심의상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피예요.
데니스 식구들 바로 이 아파트 관리 회사 고소해버립니다. 니네들이 관리 그지같이 해가지고 내 남편이 죽은 거 아니야. 찜질방 타이머가 고장 났으면 고쳐 놓던지, 고장 났다고 글이라도 적어 놓던지. 너네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어. 실제 그래서 액수가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해서 이 관리소 측에서 배상금을 제공했다고 해요. 근데 이 데니스 가족들, 특히 이 시신을 제일 처음 발견했던 이 딸, 그리고 시신 확인한 아내는요, 눈만 감으면 자꾸 그 불에 그을린 남편, 아버지의 얼굴이 보인다고. 특히 이 딸은요, 제일 처음 사건 현장 문 열었을 때 고기 냄새를 맡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 내 아버지가 탄 냄새였잖아요. 그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 이 이후에 고기를 아예 안 먹게 됐대요. 고기 냄새만 맡아도 이 생각이 나가지고 쳐다도 보기 싫고 아예 안 먹게 됐다고. 저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맡았던 그 냄새를 잊을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가 타면서 난 냄새. 난 그게 고기 냄새인 줄 알았는데. 최악입니다. 살다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찜질하다 사망한 한 남성의 사망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 6월 8일 미국 텍사스주의 작은 도시 포트아서의 날씨는 32도에 살살 부는 바람까지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너무 맑았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어르신들에겐 천천히 나들이 하다가 더우면 카페 들어가서 잠깐 앉아있고 편하게 다니기 좋은 날씨였죠. 그래서 이날 오전 8시쯤 빨간 쉐보레 콜벳 한 대가 와플 패스트푸드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차를 잘 몰라서 쉐보레 콜벳이 뭐지?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나무위키에 쳐보니까 제너럴 모터스가 쉐보레 브랜드로 1953년도부터 생산하는 2인승 스포츠카 및 슈퍼카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빨간색의 스포츠카인 거죠. 상상했을 때 20대의 젊은 남녀가 내릴 것 같은데 실상 이 차에서 내린 사람은 72세의 할아버지와 귀여운 강아지였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제임스 로저스, 그리고 그녀가 손녀처럼 아끼는 시추 리아. 제임스는 원래 육군 병사였어요. 전역하고 나와가지고 결혼, 세 자녀를 낳아 평생을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굉장히 다정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했다는 걸 자식들 모두 잘 알고 감사해하고 있었거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나는 70대의 할아버지가 됐고 내 어렸던 세 자식들은 모두 커 결혼 장가를 갔고 내가 눈 떠보니 5 손자의 할아버지가 돼 있네. 그는요, 성격 자체가 크게 물질에 욕심이 없는 남자였어요. 좋은 옷, 좋은 신발, 명품 시계? 뭐 크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딱 하나 평생의 꿈 같은 게 있었어요. 아주 옛날 새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연히 TV를 봤는데 와, 서미 스포츠카로 불리는 쉐보레 콜벳이 나왔다네. 이때까지 그는 뭐 크게 욕심낸 것도 없었고 내 이거 해줄 돈으로 니네 더 맛있는 거 사 먹어, 니네들 더 좋은 거 해, 나 안 해줘도 돼,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차를 딱 보는 그 순간 처음으로 욕심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하지만 당시 어렸던 아이들 양육비가 한 푼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아이들을 위해 쓴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몇 번씩 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의 이런 오랜 꿈을 알고 있지. 세월이 흘러 제임스 나이가 들어갔고 자연스럽게 몇 년 전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손주들 우리 강아지 보는 낙으로 살아야지 시원섭섭해하고 있는데 웬걸 아버지 새 자식들이 아버지 그동안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라면서 아버지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했던 2007년식 새빨간 콜벳 스포츠카를 돈 모아 은퇴 선물로 사준 겁니다. 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내 자식들이 내 생각을 해줬다는 것도 내 오랜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그의 삶의 낙은요, 화창하니 날씨 좋은 날 우리 반려견 강아지와 함께 콜베차를 타고 나들이 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됐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와플집, 평소 제임스가 자주 가는 곳이었어요. 점심에 여기에서 와플 하나에 커피 하나 주문합니다. 자주 왔다 보니 여기 가게 점장과도 몇 시간씩 수다 떨고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였죠. 실제 사건 당일 와플집에서 약 한 3시간 정도 수다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이 찍혔어요. 그런데 막 웃고 여유를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차에 뭔가를 두고 왔나봐. 막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강아지를 안고 급하게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곤 와플 주차장 자기 차로 가요. 그리곤 점점점. 그 이후 몇 시간 동안 이 와플집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차되어 있는 그의 차 옆으로도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그 누구도 이상함을 발견하지 못했죠. 뭐 신경 써서 차 안을 들여다본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게 무려 4시간이 흘렀습니다. 불현듯 이 와플 가게 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제임스 아직도 안 왔어? 아까 차에 뭐 놓고 왔다고 얼른 올 것처럼 하더니 집에 갔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식당 테이블에 제임스 핸드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두고 그냥 갔을 리는 없잖아요. 이때부터 뭔가 좀 이상함을 느낀 겁니다. 4시간이 지나서야.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점장은요, 놀래서 부랴부랴 제임스의 차로 향했습니다. 갔더니 운전석에 제임스가 앉아있어. 그리고 강아지도 조수석에 웅크린 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 가도 짖지도 않고. 제임스도 점장이 막 창문 두드리고 해도 아는 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당연히 점장 놀래서 차문을 열려고 딱 잡아 당겼어요. 그런데 안 열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때 점장이 긴급 신고를 합니다. 소방관이 와서 문을 열려고 해도 답이 없어. 그래서 결론은 창문을 깨요. 창문이 딱 깨지자마자 소방관 눈에 띈 건 제임스가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그의 다리 위에 있는 차량 설명서였어요. 이미 제임스하며 강아지까지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왜 사망한 걸까요? 확인 결과 그의 사망 사인은 고온, 열사병으로 인한 심부전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딱 들었을 때 제임스 차 안에서 못 나왔다는 거잖아요. 열사병으로 죽을 때까지 자의로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야. 왜? 왜 안 나온 거지? 왜 못 나온 거지? 차량 정밀 검사 들어갔고 차 안에 남겨진 흔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경찰 추정은 이렇습니다. 와플집에 있다가 차 안에 뭘 두고 왔다. 벌떡 일어나 차로 갔죠. 차에서 물건을 챙긴 뒤 식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웬걸 문이 안 열려. 왜 이래?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당시 이 차 문을 여는 게 버튼식으로 이걸 누르면 열리는 거였나 봐요. 아무리 눌러도 안 열려. 아무래도 차량 내 전선 연결 문제로 인해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이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 자체가 방전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배터리 나가버린 거예요. 차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리고 시동도 안 걸리고 에어컨도 안 켜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차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 놀란 제임스 바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창 가까이 얼굴을 대고 막 살려달라고 두드리고 무슨 이유에선진 모르겠지만 설상가상으로 경적도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핸드폰은 전화하면 되잖아. 제가 아까 그랬죠. 핸드폰 와플집 테이블에서 발견됐다고. 금방 올 거라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보니 그냥 두고 왔던 거예요. 와, 이 순간 진짜 너무 핸드폰 두고 온 거 후회하지 않았을까.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끊긴 상황. 창문에 대고 소리 지르고요. 두드리고요. 차 안 흔적을 봤을 때 당시 제임스 뒷좌석으로 가서 누워가지고 발로 창문 깨보겠다고 창문 쪽에 발 대고 막 강하게 친 흔적도 발견됐어요. 이 와플 주차장 쪽에 여러 사람들과 차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몰랐대요. 왜? 당시 제임스의 차가요. 좀 외곽에 세워져 있었나 봐요. 거기다 누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로 겨우 몇 미터 앞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바로 내 눈앞에 와플집이 있는데 더 무서운 건 이때가 점심때였어요.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였습니다. 바깥 온도는 33도였지만 차 안의 기온은 삽시간으로 확 올라가지고 50도 심지어 그 이상까지도 치솟았대요. 소리 지르면서 막 하다가 순간적으로 제임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몰랐는데 스포츠카에 혹시나 이렇게 문이 안 열릴 시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도 무언가를 누르면 뒷좌석이 열리면서 트렁크로 연결되는, 그래서 트렁크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잘은 모르겠는데 화면 참고해주세요. 이거거든요. 비상 탈출 방법. 어디서 이걸 봤어. 그래서 해보려고. 그 버튼이 있나 찾아보고 뒷좌석 가서 트렁크로 연결되나 보는데 내 차는 그게 없어. 디자인이 달라. 너무 절망했겠죠. 급한 대로 그는 차 서랍에서 자동차 매뉴얼 조작법을 찾아냈습니다. 비상 탈출 방법이 있을 텐데 막 뒤져보는데 20대였다면 30대였다면 젊었다면 금방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70대 할아버지였어요. 아시죠? 설명서에 글씨 깨알 같은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어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차 안의 기온은 높아져 더더 더워지고 결국 그는 이 설명서를 안고 운전석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신부전 발생, 사망하신 거예요. 그 후 뒤이어 그가 아끼던 강아지도 뒤따라 간 겁니다. 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노인이 반평생 줄곧 갈망해온 꿈의 차, 그 차가 결국 자신을 저승길로 보낼 거란 걸.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들으셨을 때 좀 의아한 점이 있죠? 그럼 뭐야? 이 차는 갇히면 못 나오는 거야? 여름에는 그냥 갇히면 죽는 거네? 아니에요. 이 차 비상 탈출 방법 있었고요. 그 방법이 제임스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설명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전원이 꺼진 후 내부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기계 장치, 그 레버는 운전석과 조수석 옆 바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사망했잖아요. 이 제임스 자기 왼발 바로 옆에 있었대요. 바로 옆에. 이 비극이 발생한 후 제임스의 가족들은요, 바로 제조사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 측에선 안타까운 사고지만 우린 이런 상황을 대비해 다 적어놨다. 숙지 안 한 본인들 잘못 아니냐. 우리가 그런 상황 대비를 안 해놨으면, 레바를 안 해놓고 막 그래 놨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 해놨는데 본인이 몰라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다 배상해주냐. 이 배상 결과는 딱히 보도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보상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보상 못 받지 않았을까? 지금 들으셨을 때 이건 뭐 자주 있는 일이겠나 싶죠? 미국에서 이런 사건 꽤 있었대요. 2018년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피터 파이로스라는 75세 노인 또한 자신의 캐딜락 스포츠카에 갇힌 거예요. 무려 14시간 동안. 또 핸드폰 없었어요. 그 14시간 동안요, 2번 기절했대요. 너무 막 답이 없으니까 울면서 유서까지 썼다고. 이건 극단적인 선택이 절대 아니라고. 갇혀서 죽은 거라고. 그래도 다행히 이분은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이때 이분의 차는요, 차고에 주차돼 있어가지고 열을 막 크게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웃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 이 노인의 집 이곳저곳의 상황을 살펴주는 바람에 겨우 살게 됐다고. 캐딜락 제조사, 차 안에 갇혔을 때 비상 탈출 방법 안 만들어 놨을까요?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갇혀 있었던 운전석 바로 발 옆에 비상 탈출 스위치가 있었대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뭐 다 70대네. 노인들이 몰라가지고 다 갇힌 거구만 싶죠?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2023년 9월 한 흑인 남자가 자기 2007년형 콜벳 스포츠카에 갇힌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제임스 차와 같은 차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 이 남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 찍은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너무 더운데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땀 뻘뻘 흘리면서 구조하러 온 소방관을 보고 차 그냥 부숴도 되니까 얼른 구해달라고, 창문 부숴도 된다고 얼른 좀 꺼내달라고, 내가 알아서 고칠 테니까 꺼내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와, 만약 이들 모두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극으로까진 이어지지 않았겠죠. 비상탈출 버튼이 사망한 그 자리, 자기 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고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꼭 차 안이 아니더라도 화장실이든 어디든 핸드폰은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생명줄처럼.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한 사망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